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 살림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광재 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광재 부소장님은 유명한 재정 전문가이시고 이 시민사회에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하셨던 고수이시고 이광재 교수님 사실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시고 또 도지사까지 하시면서 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예산을 짜고 이런 일을 해보셨잖아요. 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일을 했죠. 아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두 분 고수님들이신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부 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2016년에 한 386조 하던 것이 올해는 673조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계속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의 쓰임새가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냐 이런 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0조씩 늘었어요. 네. 100조씩. 100조는 이게 지금 정권이 감이 안 5년이니까 오는 정도 100조 원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었는데 왜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네. 우리 아버지 엄마는 7남매를 좀 학교 공부를 네. 시켰는데 요새 맞벌이 하는데 애를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허덕일까? 국가에 돈을 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아. 왜냐? 유럽은 국가 부채는 높고 개인 부채가 적죠. 우리는 국가 부채가 적고 개인 부채가 많죠. 네. 집 사는 거, 애 키우는 거 다 우리는 빚내서 하는 거죠. 아.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걸로 예산이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그게 허아무개 씨가 했던 얘기긴 한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건가요? 그 말을 좀 바꾸면 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한참 그 호황일 때 돈을 엄청 벌었을 때 네.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정치인들이 농촌 지역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게리맨딩을 위해서 안정적인 권력을 자민당은 유지했지만 아. 사실 농촌에 투입한 게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돈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삶으로 나아지는 그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 구조를 짜야 하는데 아니 그 구조 짜는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계셨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기득권이 너무 세서 구조를 못 바꾸는 건가요? 예산의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점증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작년에 하던 일에 조금 더 붙여서 올해 하고 올해 하던 일에 조금 더 붙여서 내년에 하고 하는 네. 것이 관료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관료들 입에 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을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아. 큰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 하려면 빚을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 필요한 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구조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하던 대로 하던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당선자를 네. 이미 내년 예산은 거의 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사업을 하기 어려워. 12월 달 이날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돈이 없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는 유럽 같은 데는 그 장관들이 비서들도 빼고 맨날 며칠 회의를 하죠. 아. 대토론을 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 예산을 늘려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은 교육 예산을 늘립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AI 예를 들면 AI 시대에 뭔가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게 제로 베이스다. 아. 그래서 제로 베이스. 노무현 대통령 때 제로 베이스를 검토하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점증주의나 계단식 점증주의. 네. 작년에 이 사업이 100억 원이었으니까 물가 상승률 곱하기 얼마를 더하면은 네. 올해는 뭐 105억 원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이거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아. 이게 왜냐하면 전두환 씨 때 한 번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 번 했고 20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벌써 전두환 시절 우리가 만불이 안 됐을 때잖아요. 네, 1인당 국민소득. 네. 예. 그래서 노 대통령 때가 뭐 만불에서 2만 불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3만 불에서 4만 불. 아. 근본적으로 돈 쓰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내가 돈 용돈 나눠 쓰는 네. 거하고 대학생 때 쓰는 거하고 내가 장가 가기 직전에 시집 가기 전에 쓰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국가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가 할 때가 왔다고 보죠. 나라도 성숙해 가니까 성숙한 국가에 맞는 재정을 그렇죠. 재설계해야 된다. 아니 그 책 교황의 언어라는 책 가져오셨는데 이거 쓰신 건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분 만난 적은 없지만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위하고 약자들을 위하시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는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져도 돈을 예산을 바꿔서 그쪽으로 돈이 가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벌써 기재부가 거의 편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9월달에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7월, 8월 이제 2달 동안 하는 건데 국정기획위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잡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대통령이든 새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난망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왜 돈은 쓰는데 체감 안 되는가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적절한데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은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또 나와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진보적인 분들은 무슨 소리냐 증세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다룰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세금으로 걷는 재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도 있습니다. 금융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국가의 그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들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꼭 세금을 걷어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국민들의 저항,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세금을 못 걷어서 일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 효과적인 돈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개발하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 예를 들면 될 수 이런 있을까요? 거죠.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700조 정도 예산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약 한 2,000조 넘는 국민연금, 네네네. 뭐 이제 퇴직연금이 더 많아지죠. 이제. 네. 그리고 시장에서 한 8,000조 정도 되는 돈이 네. 굴러다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줄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우리가 코스닥이나 이런 벤처 투자를 많이 해야 그렇죠. 그래야 기업한테 네. 돈이 들어가고 네. 그것도 엑시시 많이 돼야 그래야 국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금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10%.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 대주주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떤 정책을 키워나갈 때 국민연금이 코스닥이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을 정하느냐.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50조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국내 미래 기업에 투자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 기업이 또 커져야 세금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국가를 만들 거냐 아니면 돈을 버는 국가를 만들 거냐. 이제 선택지가 저는 다가온다고. 쌓여 있는 연기금의 돈도 국내 생산적인데 쓰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예를 투자하게 들면 예를 해야 들면 한다. 그렇죠. 근데 그 국민연금이 자꾸 해외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는 그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국내 기업들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안정적인데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부동산이나 기존의 이제 주식 특히나 안정적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하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분야나 또는 산업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네네. 이런 그 벤처로서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의 일부를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성과 국가의 어떤 경제 활력을 동시에 좀 추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본 AI 국펀드 100조 원 네네네. 이런 게 그런 발상이죠. 네.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국민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새로웠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얼핏 들으면은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100조 원을 만들어서 어떤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그게 아니더군요. 예산을 조금만 써면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서 금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AI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 그림을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현재 IB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산업은행에 자본금을 10조를 늘려주면 네.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이 시중에 작동되는 건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조 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10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 민간에서 90조 원을 그렇죠. 끌어올 우리가 수 있다. 국가가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증액시켜 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네. 국책은행이니까. 네. 우리가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겠죠. 네. 수출입은행도 다 마찬가지겠죠. 국책은행이죠. 국책은행에다가 자본금을 늘려주면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을 늘려주면 100조 원 정도를 동원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시중에 자금을 끌어들여야 결국은 국가가 사실 사업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국가의 기본적 정책적 방향을 국책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인용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방식은 꼭 우리 돈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우디나 중동에 보면 많은 국부 펀드가 있잖아요. 그거와 결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 테마섹이 셀티리온에 우리가 4천억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AI의 대대적인 우리가 구글이 1년에 한 200조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5년간 100조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이런 국민의 세금을 일정 부분 넣고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해외 국부 펀드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과제를 한다고 할 때 그거를 꼭 세금을 걷어서 재정 지출해서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연기금 쌓여 있는 돈도 잘 중요한 과제에 활용을 하고 또 국책은행을 이용해서 금융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도 하면 좋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국민연금에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집을 좀 지어가지고 공급하면 좋겠어. 저는 그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연금도 받아야 되지만 연금도 뭐 집 지어서 임대료 받으면 뭐 나중에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두 분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90%가 자가주택이잖아요. 그 싱가포르이 제주도보다 작은 땅인데 거기 550만 명 살거든요. 네. 그 고미라 됐는데 90%가 자가주택인데 리스를 99년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어서 그리고 땅이 리스를 국가 해주는 거거든요. 땅은 국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자기 거고. 저렴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땅도 가지고 네. 좋은 주택에 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집 걱정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담이 좀 너무 작아요. 뭘 하려고 하면 네. 1조 이러면 막 떨고요. 10조 이러면 가능하냐 이러고요. 아. 100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생각도 못하는 뭐 이런 수준의 지금 어떤 그 이 투자나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경제 규모나 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 이 발전의 방향들은 많은 투자들을 과감한 투자와 또 그것에 걸맞는 어떤 도전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면 좋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로 베이스 예산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예산 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민간에서 정부 예산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막 제안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기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자기네 부처에서 예를 들면 뭐 산업부면 산업부에서 그런 뭔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기재부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뭐 예산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그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해왔던 일들을 계속 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는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기 없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상상력의 제한 없이 그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로베이스 예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내가 국토부인데 지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인 임대주택이든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재정전략회의에 안건으로 올려놓고 토론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네. 이런 방식의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출생 대책 예산이 250조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0.8명이 되거든. 사업 가짓수가 150가지예요. 150가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마다 다 쪼개서 있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가 증명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생각을 해봐야지. 뭐를 과연 돈을 주면은 아이를 낳는 것인지, 주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자리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결말을 내고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네. 두 번째, 교육 예산에 우리가 100조를 씁니다. 1년에. 네. 초중고 유아 초중고에 우리가 80조 원을 씁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70조 원은 80조 원을 쓰는데 사교육비가 30조 원이에요. 근데 막상 학교 교실에 가면 30명 중에 10명은 자요. 학교 밖에 아이들이 1년에 몇몇 명씩 나와요.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모두 지옥 같은 어려운 이 교육 문제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주택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국회에서 계속 관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건데 아니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 사회주택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 예산은요 저희가 38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얼마예요? 일반회계 7조, 주택 도시기금 32조. 주택 도시기금은 주택 청약기금 국민재산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청약 대금이 글로 들어가는 청약 대금이거든요. 거죠. 네. 근데 일반회계 예산을 더 써야 된다. 집을 짓는데 이 일반회계도 대부분 대출이나 융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조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택을 짓는데 돈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LH는 우리가 저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그 집을 많이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전환하고 나니까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로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LH를 자산 재평가만 하더라도 훨씬 더 대량의 공급을 할 수 있고 일반에게 지원하면 주택 지을 수 있거든요. 정부가 집을 짓는데 돈을 사실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써야 된다고 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게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해 나는 걸 얘기할 때 뭘 계산을 안 하냐면 임대주택의 땅 값이 올라가는 걸 계산 않고 감가상각만 하니까 당연히 손해가 나는 걸로 그러네요. 되죠. 예.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자산을 재평가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건 회계 장부상의 변화인 네. 건데 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이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네.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주택기금이 상당수의 기금이 그러니까 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오히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하나의 그러네요. 이걸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집을 늘리지 않고 돈을 공급하니까 집값은 오르겠네요. 당연히 집 그대로 있으면. 예, 주택 부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주택을 짓는 돈도 늘려야 되고 주택도시 기금에서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는 데도 늘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만 보더라도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포니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연립주택이 있고 지금 아파트가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늘 수밖에 없는 늘려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국 국가 예산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투기를 막는 건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싱가포르이 이렇게 안정적인 걸 하게 됐던 거는 땅이 국가 거고 그리고 99년간 리스를 해주고 그리고 사회주택을 많이 만드니까 결국은 성공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제로 베이스 예산제 얘기하다가 아주 구체적인 주택 얘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혹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로 베이스 예산제는 그러면 아까 국무회의 재정전략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장관들이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러면 탑에서 위에서 예산 배분을 어느 영역에 할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을 뭐 집을 짓는 데 쓸지 뭐 아니면 뭐 도로를 까는 데 쓸지 이렇게 정해가는 이런 식의 예산 수립 방법인가요? 이게 이제 탑다운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버텀업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지금 편성하고 있는 방식이죠. 요구를 쭉 받아가지고 네네. 그걸 보고서 이제 잘라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게 이제 버텀업 방식인데요. 네. 그게 아니라 탑다운은 굵직한 어떤 분야별 그리고 굵직한 사업들을 결정해 놓고 네. 나머지는 자율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부처별로.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운영하다가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예산 편성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했었다는 그 방식이군요. 아, 그러네. 보통은 그러니까 요구안을 받으면 이제 각 부서에서 저 과 단위부터 막 쭉 예산을 모아가지고 부처로 모아서 그게 기재부로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던 거를 계속 낼 수밖에 없겠군요. 왜냐하면 거기 또 모든 부처가 다 있죠. 네. 국이 있고 네. 과가 있고 네. 개가 있죠. 네. 다 예산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자기가 하던 거.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올릴 수가 하던 사업이 없으면 자기가 집에 가야 되니까. 강원도도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노 대통령 때를 비춰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무부 장관 회의를 비서 한 명도 부르지 말고 자, 토론을 합시다. 계급장 떼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오다 예산을 넣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진화할 거냐라는 거 대신 무한정 토론이 되면 안 되니까 국가적인 가장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교육 100조 이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네네. 주택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죠. 이거. 네. 그죠? 그런 몇 가지 큰 테마를 놓고 논쟁을 일단 해가지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번. 네. 2번. 이거야말로 AI 정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다. AI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검증해 보는 걸 또 같이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한국은행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한국경제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10조 원을 투입하게 되면 이게 뭐 어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술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다가 우리가 요소 투입을 해야 이게 실질적인 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이런 모델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 때예요. 그걸 같이 만들 때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하시기도 하고 저는 아마 주체들로 불러서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만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삶의 진의 변화가 온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자꾸 세수 펑크 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적으로 보면 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는 타당성을 잘 따져가지고 쓸만한 예산만 쓰자 이런 제도인 걸로 이제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타가 원래 잘 쓰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인식되냐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돼서 예타 면제를 하면 막 박수를 치고 예타 대상이 되면 다들 한숨을 쉬는 이런 제도가 되어버려서요. 그런데 예타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뭐 시작해서 끝나는 3년 걸리거든요. 3년이요? 예, 그래서 와. 어떤 사업 하나 예타에 딱 걸려들면 네. 뭐 보완 지시 나오고 뭐 하고 하면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예타의 신속성을 좀 높이는 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타를 우회해서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방에서 벌여야 되는 큰 사업들을 면제하는 것이 마치 큰 성과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좀 이렇게 난감한 일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500억 이상은 중앙정부가 500억 이상 되는 거는 보통 KDI에서 하고 강원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는 50억 이상 하고 시군이 30억 이상 해요.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사업 규모가 그 이상 되면은. 네. 근데 제가 강원도지사를 가보니까 네. 이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할 공무원이 몇 명 없어요. 그렇게 훈련된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라면 가게를 하나 차려도 온 가족이 모여서 머리를 짜매고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네. 하면 이게 웬만한 시장 되면 1조 원 예산 쓰는 데가 많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5% 이익이 나는 회사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을 쓰는 걸 얼마나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걸로 훈련이 돼 있을까? 별로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건물 짓고, 네. 길 닦고 이런 데 돈을 쓰게 된다. 그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고 내가 임기 중에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 분석의 인력을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대대적으로 전문화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방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통 일반 예비 타당성 3년 건데 국방부 무기 체계는 무기 획득 체계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소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네. 드론이 새로운 네. 그러면 신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AI 시대 보면 더 그렇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의 진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예타도 제대로 문제는. 안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전철 이런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인데 예타할 때 수요 조사를 그러니까 그 사업 제안자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은 그거 돌렸다 이렇게 변명을 할 정도로 실제로 예타의 적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길어지고 또 이러니까 이것의 어떤 효율화 또는 이것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타 면제를 막 남발하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타를 안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저는 예타를 면제를 자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예타 제도 자체를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예타 제도가 황당한 게 이제 호남 고속철도에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이게 서울하고 전라도 인구가 적으니까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 그건 비용하고 편익을 이렇게 네, 비교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철도를 닦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면서 경제성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수 해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강원도 제가 도지사 그런 거 할 때 강릉까지 가는 철도 있잖아요. 네. 강릉 그 몇 명 되겠어? 그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계속 조사하면. 반대죠. 근데 결국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까지 철도하고 나니까 늘어나는. 그러니까 계속 가는 지금 거죠. 강릉 속초 굉장하잖아요. 엄청난 관광지가 그래서, 됐죠. 그래서 제가 근자에 주장하는 게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 반 기차, 서울서 광주까지 1시간 기차를 이거 선로 변경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거 됩니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기차를 새로 사면 돼. 새로 만들면 아. 앞으로 5년 뒤면 기존의 기차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연한이 돼가지고. 아,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도 내구 연한이라는 그런 게 게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되고 부산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대신에 네. 광주에 먹고 그래야 수도권도 살 수 있고 지방도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그러면 지방은 한 개도 예비 타당성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네요. 다 적자죠. 그러네요. 뭘 다 해도 적자겠죠. 아주 내가 전재수위원한테 미안해 죽는 게 저거예요. 구포역부터 부산 진역까지 어마어마한 철도가 있는데 그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하화하면 땅이 엄청 나와요. 그 땅값만 계산해도 사업비를 이상 뽑아낼 수 있어요. 네. 우리 연남로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지하철. 네. 아니 거기 그러니까 그 연남동 그 경의선 철도 철도 없애가지고. 네, 없앴죠. 그리고 거기 뭐 그런데 문화적인 성지가 됐죠. 네. 거기. 근데 여기는 돈 1조 원 좀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350만 도시가 사는 거는 타당성이 없고 수도권 이 철도는 GTX A, B, C, D 곤란하지 그러네요.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GTX는 수도권에만 잔뜩 짓고 예타 제도 정말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 이제 세수 결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앙 정부 세수 결손 문제도 있고 또 지방 재정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방에서 쓰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또 중앙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 보완으로 이 중앙의 세수 펑크, 지방의 뭐 세금 낭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그 중앙 재정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 예, 어려운 말이죠. 세금 감면입니다.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인데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소득공제해 주는 건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좀 그 선심을 베풀어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때는 좀 뭐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당성이 없어진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걷어야 되는 세금을 못 걷게 만드는 그런 걸로 작용하고 있어서 네. 이 조세 지출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좀 정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쏠쏠하게 세액공제 받는 거 이런 거 없어지면 서운해하는 분들 많아지진 않을까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이를테면 1,000원, 2,000원인 네. 거고요. 그게 모이면 이제 1,000억, 2,000억이 되니까요. 네. 그 조세 지출 개선하는 걸로도 액수를 좀 많이 그 절약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저희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세 지출 개선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전체 하면 한 6조 원 정도. 네. 예. 6조 원이나 돼요, 그게? 근데 혹시 정치 일선에 계시면 이런 거 줄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법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조세 감면 규제법 엄청 두꺼워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가 그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사실 네. 우리가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경쟁하려면 네. 법인세 경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네. 법인세가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세율로는. 막상 세금을 다 깎아가지고 명목 세율은 우리가 비싸 보이지만 실효 세율은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실제 내는 세금으로 네,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가라고 보면은 오히려 뭐냐면 실질 세율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괜히 돈도 못 거두면서 명목 세율만 높은 나라처럼 된 건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미국에 있는 법안인데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법안 링컨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는데 불법적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내가 이슈를 제기해요. 네. 이슈를 제기해 가지고 만약 무기를 사는데 1조 원을 낭비했다. 네. 그러면은 5%를 준다. 아, 그 문제 제기한 문제 사람한테. 제기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거 엄청 많은 것 엄청 같은데, 많은 거죠. 금액이.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저기 변호사들까지 사가지고 했다. 네. 10%를 가져가라는.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일료화돼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거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제안을 하는데 받아도 굉장히 뭐 몇백만 원. 그렇죠. 어. 저희 실제로 하면 네. 한 받았어요. 그 저희 연구소에 이상민 수석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그때 20만 원인가 받아서 저희 고기 사 먹었습니다. 아, 아니 뭘로 뭘로 받았냐면 따릉이 문자 메시지 보낸 걸 카톡으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아, 예, 카톡으로 보내면 예, 공짜인데 문자 메시지. 예, 그때 3천만 원인가 뭐 절약했다고 해서 3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반포 앞에 있는 세빛둥둥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지금이 뜯었다 고쳤다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링컨 법안 정도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보면 동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뭐냐면 그 문제를 제기하면 확실하게 리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정책처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꼼꼼히 보잖아요. 네, 보좌관 네, 네, 9명이고. 맞아요. 근데 네. 지방위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많지 않고 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회계법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추첨제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서를 받아서 그 결산검사를 받아서 의회가 검토하는 쪽으로 만들면 저는 세금 낭비 많이 줄인다고 봅니다. 아,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방 의회가 회계법인한테 외주 주는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감사원에서 이제 네.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그걸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꼭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이나 또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린드로제님 고기 맛있었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고기 사 고기- 먹을 돈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링컨법을 만들어서 소 한 마리 아니 한우 농가를 차릴 정도는 돼요. 건물 사야죠. 건물 하나 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링컨법의 제일 좋은 점, 제일 핵심은 내부 고발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아. 내부 고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정책 실명자가 있듯이 예산 실명자도 있어야 돼요. 사실 해보고 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보면은 잘했다 평가가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잘못된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 내부 고발도 평가를. 필요하고. 내부 고발 평가 이걸 좀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우리 주제가 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이광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국민 자산 계좌 아이디어 네. 있다고 주셨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1억 원에서 40억 원 규모까지 만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AI 시대가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점점 더 네. 그런 세상이 오죠. 그다음 수명 100세 시대가 오면은 60살에 정년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노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의 미래 펀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1억 원을. 예,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가 펀드에 넣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럼 국가가 펀드가 이걸 운영하면 우리나라 KIC 정도 운영하면 연간 7% 운영하면 20년이 되게 되면 그게 3억 6천만 원이 돼요. 네, 네. 그러면 1억 원을 20세에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봐라 라고 하고 남는 2억 6천을 다시 45년을 또 돌리면 네. 그게 65살이 되면은 60억 원이 돼요. 아. 그러면 40억 원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고 20억 원은 다시 국가에 되돌려 주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 펀드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세에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65세에는 안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네. 이러면 다들 좋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보면 다른 나라 국부펀드 일반적으로 운용 수익이 6에서 8%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 것이다. 아, 그다음에 이거를 국가의 미래로 가는 쪽으로 제대로 투자를 하자. 그럼 그 돈이 산업을 키우는데도 그렇죠. 스타트업 키우고 이런 데도 쓸 그런 데 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30조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 30만 명으로 치면은 1억씩이면 30조 원이거든요. 네네네. 아이가 30만 명이라고 치면. 네. 그죠? 그러면 이게 30조 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놨는데 지금은 시간이 짧고 그래 나중을 생각하면은 65세가 되고 나면 30만 명이 20억씩 국가에 환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600조의 돈이 들어옵니다. 네. 엄청난 돈이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 AI 국부펀드 얘기를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KIC나 국부펀드나 연기금 주식 투자 이런 걸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한편으로 버는 국가로 전환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는 네. 거죠. 그러면 한 번쯤 그러면 꼭 1억 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국가의 재정 여력을 따져가지고 생각해보고 설계해보면 도전하는 국가.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 강해야 도전하거든요. 네. 이거는 벤처하다가 망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도전할 리가 없잖아요. 네. 도전하게 하고 연세가 들면은 은퇴해도 삶에 걱정이 없는. 그래야 사회가 활기가 있고 내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해보자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우리 아이 펀드라고 해서 네. 조금 유사한데 액수가 훨씬 작은 네. 그런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렇게 공약을 줄인 걸 수도 있겠네요 아마. 지금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들 적금을 좀 들겠다. 맞아 적금 얘기였어요. 적금을 들어서 이자도 거의 생각 안 하는 거죠. 매칭으로 적금을 네네. 들여서 그걸 이제 그 수령하겠다는 이제 정도인데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운용해서 운용 수익의 승수 효과를 가지고 이 부의 좀 원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지금 AI 관련한 엄청난 투자들이 필요로 하고 네. 있고 여기에는 에너지 관련한 투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네.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연금, 햇빛연금 얘기했듯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게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네. 또는 재생에너지 이 펀드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들과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게 단순히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주자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것의 장기적인 투자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국민들이 좀 함께 나눠 가지는 네.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어떤 계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외국 연금들이 그걸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연간 이제 2,000조 정도 연기금 정도가 되고 앞으로 퇴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보다 많아지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대부분 뭐 1점 몇 % 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해서 국민의 돈은 안심하게 살게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여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함께 부를 나누는 쪽으로 새로운 과거의 국가 운영 방식,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 쓴다 이게 아니고 이 700조라는 돈, 네. 3,000조라는 연기금, 그다음에 시장에서 작동하는 8,000조, 그다음에 국민이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땅, 토지, 네. 군부대 용지 네.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다시 짜는 국민 자산청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 자산청을 자산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내 돈이 얼마나 쓰이게 되나 어디에 쓰이게 되나 봐야 된다고 저는 보죠. 자산청은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운영 주체의 그 자율성 이런 건 줘야 되지만은 국가 아까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보듯이 국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을 가지고 이게 어디 쓰여질 건가를
한눈에 보는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광주 전남 이그 이제 타운홀 타운홀 미팅에서 미팅, 네. 첫 번째 이슈가 군 공항 부지를 어떻게 쓸 네. 거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부대 용지 또는 대학, 학교 또는 농지까지를 포함해서 또 산림, 네. 또 바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자산들인데 네. 이것이 기존의 규제나 또는 기존의 그 소유하고 있는 부처들의 어떤 그 이 용도에 따라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국가자산청이 일단 그것을 기획해내고 그것을 조절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 지금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통계가 대략 있습니다. 제가 땅으로 보니까 네. 5천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천조 원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천 몇백 조? 뭐 이렇게 된 당시에 그러니까 하여튼 기재부가 통계가 없어요. 없어요. 그 통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저 국유재산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 아, 기재부의 한 개 국에서 관리. 국에서 관리하는데 몇 그게 천조 원을. 왜냐하면 그 자산 재평가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게 하는 일이죠.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파악이 그러니까 이게 DB는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이제 한눈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AI가 됐기 때문에 뭐 집어넣고 해가 다 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땅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인력이 중요하고 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환경 영향 평가하고 뭐 하고 이러면 5년 걸리는 거, 날 새는 거예요. 아. 일본이 이번에 TSMC 그 일본 공장 만드는데 2년 만에 다 졌어요. 획기적인 일본의 획기적 사건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 국방부 땅, 교육부 땅, 농림부 땅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기획단을 만들어 서로 환지하는 거. 그래서 규모 있게 갖고 있어야만 행위를 하기가 쉽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중요하면 어린이집을 찾는데 국방부 땅이든 교육부 땅이든 그렇죠, 행안부 그렇죠. 땅이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듯이 이 국가의 이 국유재산 전체를 땅도 건물도 다 한꺼번에 봐야 된다. 아, 그러면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쳐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뭐 회의를 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예금 얼마, 뭐 첫째 아들 뭐 예금 얼마, 부동산 얼마, 뭐 신용도가 우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 대출을 받을 네, 수 있을까? 네. 할아버지가 나중에 우리가 뭐 물려받을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아요? 뭐 갑자기 강원도에 땅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국가 전체의 700조라는 돈, 그다음에 3천조라는 연기금 앞으로, 그다음에 8천조라는 시장 어떻게 매칭되느냐, 그다음에 갖고 있는 땅, 건물 네. 이런 가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국가 전략을 이거 진짜 교육 문제를 넘어서 애들 주택 문제 반드시 끝낸다 이거. 야, 그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5천조 원이나 되는 국가 재산을 다 모아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한번 잘 투입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천 몇백 조일 수 3천 있어요. 몇백 내가 조. 뭐 그거는 근데 네. 계산이 쉽지 안 않다. 되더라고요. 계산이 안 될 네. 정도로 많은 이 재산을 잘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부처는 자기 소유의 그 공간에 대해서 전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바다 관련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이 산림에 대한 규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네, 농업 네, 네. 부지들 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마을 공동 목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공동 목장이고 이전에는 여기서 말도 키우고 소도 키웠는데 지금은 키우질 않고 빈 땅으로 있거든요. 아, 얘가 지목이 초지입니다. 초지, 풀밭. 예. 네. 초지에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나 말은 없는데 예. 그냥 풀밭으로 네, 맞습니다. 지정이 돼 있을 네. 뿐인데 딴 데는 못 쓴다. 그다음에 오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산림청이라서 산림청은 또 거기서 무슨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는 다 산이고 산림청입니다. 네. 울릉도에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산이니까.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복지시설이 됐던 생산시설이 됐던 관광시설이 됐던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것들을 맞추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 와서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네. 이 군부대 시설이 이제 일로 옮기게 되면 기부대 양녀 이제 주거되면 여기서 발생 여기 얘가 이제 일로 가는 거를 돈을 다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게 100만 평 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 조달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먼저 선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이걸 국가 단위에서 이거를 네. 그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 군부대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파주 LCD도 군부대였거든요. 부산의 센터 임시대가 빨리 된 거는 거기가 수영만 옛날 공군부지 자리였고 네, 네, 네. 다 평지잖아요. 우리가 영남대학 가보면 그게 100만 평이에요. 네, 엄청나게 크네요. 그래서 이런 교육 용지나 우리가 그 군부대 용지나 이런 걸 좀 원활히 쓰면 좋고 아까 그 초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 살아요. 네. 거기 또 초지가 있는데 이게 초지가 요새는 이제 소를 덜 키우잖아요. 네. 여기다가 꽃을 심자. 어. 그래서 꽃을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관광 자원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꽃을 부분적으로 심었어요. 산림청 와서 꽃 다 뽑아라. 왜? 이거 초지가 아니다. 꽃 대부에 그러니까 그건 소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다 풀밭인데 이거 꽃인데 그냥. 그것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규제공화국이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별로 자기 땅에 대해서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털어서 서로 환지할 건 환지하고 이렇게 묶었을 건 묶어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노후 주택 도시를 만들 때도 내가 전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림청에 보면 1월 초에 보면 산림 휴양지 가는 거 보면은 금방 다 매진되잖아요. 예약이 매력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림청 예산으로만 하니까 가면은 50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휴양림이 되게 좋은데 항상 너무 조금이라서 예약이 안 그 되더라고요. 산림청 예산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완전 그거를 민간이 하면 민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유럽에서 하는 방식인데 내가 그거를 그 일부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쓰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다양하게 민간까지 같이 해 나가면은 좋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황재 산림연구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돈 쓰는 방법을 모르고 아하, 예. 돈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국유재산관리청이라고 하셨나요? 만들자. 아니 국민자산청. 국민자산청. 왜냐하면 연기금도 국민자산이잖아요.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전략적으로 한번 짜보자. 우리가 저축해놓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디에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될 건가를 찾아내 나가면 저는 국민들이 조금 더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도 좀 더 삶의 질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저는 아주 이런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상태로는 누가 세금 내고 싶겠어요? 세금 내고 집 싶은 문제. 사람이 없을 거다. 네. 교육 문제, 노후의 불안. 그걸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말씀하신 거 다 실현하면 정말 재정혁명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들으시고 반드시 구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광재 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님하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